1997년 8월 27일 호주 와타간 주립 산림에서 2명의 소방관이 며칠째 백버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버닝이란 건조한 계절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낙엽이나 마른 나무를 미리 태우는 작업이죠. 그러던 중 소방관 한 명이 잔해에서 타담한 낡은 캐리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산속에 웬 캐리어가?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에선 아주 끔찍한 것들이 발견됐죠. 일부 녹아내린 검은 비닐봉지 안엔 사람의 두개골이 보였고 타담한 옷들 사이에선 긴 뼈들도 보였습니다. 놀란 소방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발견된 유해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죠. 제발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제법 큰 또 하나의 낡은 캐리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리어들은 위치로 봤을 때 누군가 위쪽 도로에서 아래 숲속으로 내던진 것으로 추측되었죠. 조사관들의 조사 결과 두 캐리어 안에서 발견된 건 성인 여성과 3살 정도로 추정되는 남자아이,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걸로 추측되는 여자아이의 유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이날 밤 뉴스를 통해 퍼져나갔죠. Good evening. The discovery of the remains of 3 bodies sparked a major police operation in New South Wales bushland tonight. 3 skulls have been removed for forensic examinations, while police check missing persons files. The gender and the cause of death are unknown. The bodies could have been at the scene for years. 경찰들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으나 뼈의 총상이나 칼자국 같은 외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 희생자 모두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목에 단단히 묶여있던 걸로 보아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되었습니다. 양손과 발이 하나의 끈으로 묶여있는 상태로 볼 때 동일범의 소행이 아닐까 추측됐죠. 하지만 유해들은 이미 백골화가 진행되어 신원조회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유류품들에 대한 법의학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강력계 형사들은 우선 지역 내 실종자들부터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많은 실종 신고건들 중에서 약 10개월 전 시드니 이스트우드에서 접수된 사건을 찾게 됐죠. 실종자들은 31살의 여성 수잔 박, 3살의 아들 앤드류, 18개월 된 딸 에이미였습니다. 형사들은 이 실종 신고의 신고자 마이나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2개의 캐리어에서 발견된 옷가지들과 소지품 사진들을 보여줬죠. That's Susan's sweater. It's one of her favorites. She wore it many times when we went out. I have many photos of her wearing this. 마이나는 옷가지들이 수잔의 것임을, 함께 발견된 곰인형도 할머니가 사준 인형이 맞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해 여성 수잔 박은 중국인 이민자로 삼촌이 운영하는 프리즈번 식당에서 서빙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1991년 가족들과 식당을 찾은 한국인 박성훈을 만나 결혼했죠. 성훈은 부모님,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실종사건 신고자 여동생 마이나와 함께 호주로 이민을 온 한국인이었습니다. 마이나의 증언에 따르면 성훈의 엄마, 그러니까 수잔의 시어머니는 수잔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나는 달랐죠. 외롭던 타지 생활에서 나이 또래가 비슷했던 수잔을 자매처럼 생각했고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 하더군요. (1996년 10월 28일) 마이나는 수잔과 2명의 어린 조카들이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서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았고 연락도 자주 했는데 이 정도로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경우는 없었다고 말이죠. 얼마 전 그녀가 남편과의 불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소동이 있었는데 그때조차도 본인에게는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했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집에 방문해 혹시 다들 잘 있는지 확인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마이나 요청을 받은 형사들은 곧장 이스트우드에 있는 수잔의 아파트로 찾아갔죠. 그런데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수잔의 남편 성훈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찾아오게 된 상황을 설명했고 성훈에게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을 물었죠. 그리고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브리즈번에 있는 삼촌 집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They actually flew to Brisbane. They're staying with their uncle at the moment. We want to sell everything and start fresh up there. 성훈은 아내, 아이들과 함께 브리즈번에서 새 출발을 할 예정이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집에 남은 가구들을 정리하는 중이고 자신도 곧 브리즈번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들이 얼핏 보기에도 집 내부는 이사를 준비하는 여느 집들처럼 그 약간 이사 준비하는 어수선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들었기도 했고요. 구체적으로 언제쯤 떠날 예정이냐는 질문에 일단 내일까진 여기 있을 거라는 성훈의 대답에 이들은 크게 의심하지 않고 경찰서로 돌아왔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돌아온 형사들 중 한 명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브리즈번에 있는 수잔의 삼촌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그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던 겁니다. 심지어 최근 6개월간은 수잔과 연락조차 한 적이 없었고 그녀의 행방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덧붙였죠. 상반되는 수잔의 삼촌과 성훈의 말.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 형사들이 다시 수잔의 아파트에 찾아갔을 때 내일까지 머무를 거라던 성훈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성훈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다급히 떠나야만 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처음 수잔의 아파트를 찾아왔을 때 별일 아닐 거라 예상했던 형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은 점점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우선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이곳은 한인타운이었고 그 특성상 동네 주민들은 서로 꾸준히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죠. 형사들은 수잔과 가깝게 지냈던 한 이웃으로부터 그녀가 실종되기 11일 전인 10월 16일쯤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시 수잔이 남편 성훈과 재결합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했다고 했죠. 그리고 탐문을 이어가던 형사들은 이미 동네에선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이었던 수잔의 실종을 둘러싼 여러 어두운 소문들까지도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 수잔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잔의 시누이 마이나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 다행히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지만 이 일에 대한 소문은 주변에 빠르게 퍼져나갔죠. 그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 말들이 오고 갔지만 남편 성훈의 바람이 원인이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수잔이 실종되기 한 달 전쯤 그녀는 남편 성훈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야간 근무 때문에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데미라는 이름의 한국인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것이죠. 수잔은 이 일에 아주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데미의 집으로 찾아가기까지 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를 맞은 데미는 잘못했다고 하긴커녕 오히려 네가 성훈과 헤어지라며 뻔뻔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일로 수잔은 한동안 배신감과 질투심으로 많이 힘들어했고요. 결국에는 술에 대량의 수면제를 타서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수잔이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건이 생기고 2주 정도 뒤 수잔과 아이들이 사라지자 그녀가 남편 때문에 어디론가 도망쳐 이번엔 아이들까지 함께 목숨을 끊은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탐문한 결과 그녀는 이웃에게 남편에게 재결합을 기다린다고 말하기도 했고 지난번 목숨을 끊으려 했을 때에도 시누이에게 전화해 아이들을 부탁했을 정도로 아이들을 아꼈던 그녀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소문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훈은 이 동네에서 유명하리만치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는데요. 몇 개월 전 시드니에 카지노가 생기고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카지노에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죠. 해외에 나갔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같은 한국인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호주 한인타운에선 도박에 빠진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한인 불법 사채업이 성행했다고 하죠. 이 사채업자들의 수법이 아주 악랄했는데요.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깡패들을 보내 채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은 실제 한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사채업소에서 젊은 한국인 남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 채무자들의 아내나 딸들을 사창가로 팔아넘겨 돈을 갚게 하거나 그럴 여건조차 안 되는 경우엔 장기 매매까지 시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기기까지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성혼의 빚 때문에 수잔과 아이들이 팔려가거나 납치됐을 확률이 아주 높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죠. 그래서 형사들은 수잔과 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근처 사창가, 성매매 업소 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녀를 알아보거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찾지 못했죠. 이어지는 수사에 별 소득은 없었지만 여러 가능성들이 추려졌고 결국 정황상 성혼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사라진 성혼을 찾기 위해 추적을 시작했죠. 그들은 우선적으로 성혼의 상간녀 데미의 아파트로 향했지만 그곳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혼뿐 아니라 데미 또한 사라진 후였죠. 형사들은 세관이나 공항 측에도 성혼과 데미의 신상을 공유하고 출국 감시 리스트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29일 출입국 관리소에서 경찰서로 전화가 왔습니다. 성혼과 데미가 당일 출국 명단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연방경찰에게 협조를 구하며 성혼에게 수잔과 자녀들의 행방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봐 줄 것을 부탁했죠. 다행히 연방경찰은 출발을 앞둔 비행기에 올라타 성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연방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혼은 답했죠. 저번에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요. 가족들은 브리즈번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한국에 있는 친척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출국하는 거라고 10일 후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죠. 실제로 그는 10일 후 시드니로 돌아오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비행기를 붙잡아둘 수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성혼을 구금할 마땅한 혐의도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혼은 시드니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성혼이 시드니를 떠나고 형사들은 수잔의 아파트를 수색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형사들이 얼마 전 방문했을 때와 거의 똑같은 상태였다고 하죠. We searched for signs of anything sinister that may have happened. There was no sign of any struggle. There was no sign of any blood or any other DNA material that we could locate. 하지만 결국 집안에서 수잔과 아이들이 살해되거나 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데미와 함께 지냈던 데미의 아파트도 샅샅이 수색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We made some inquiries in relation to Susan's bank accounts, which is what we normally do when people go missing. 형사들은 수잔의 금융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방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잡게 되죠. 수잔은 커먼웰스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10월 24일 계좌 이용 내역이 확인된 겁니다. 은행 창구를 통해 그녀의 계좌에 있던 $300 그리고 아이들 저축 계좌에 있던 $400가 모두 출금된 상태였죠. 수잔과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로부터 약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때까지는 수잔이 살아있었던 걸까요? 형사들은 창구에서 출금하는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확인해보기 위해 은행에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상했던 점은요, 출금을 진행한 은행 지점이 이스트우드가 아닌 애쉬필드였다는 점입니다. 애쉬필드는 성혼의 상간녀인 데미의 거주지역이었죠.
잠시 후 CCTV 영상 자료를 기다리고 있던 형사에게 제보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보자는 수잔과 가까이 지냈던 이웃이었죠. 성훈이 수잔의 아파트에 있었던 28일, 사라지기 직전 그가 쓰레기 수거함에 여러 차례 종이들을 버리는 걸 목격했다는 제보였습니다. 제보자는 당시엔 그저 성훈이 쓰레기를 버리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경찰들이 계속 드나드는 상황을 보고 혹시나 도움이 될까 제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쓰레기 수거함을 뒤진 끝에 성훈 앞으로 발송된 렌터카 업체 서류를 발견했죠. 형사들은 곧장 렌터카 업체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훈이 지난 10월 19일 차량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했죠. 수잔이 이웃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되고 이틀 후였습니다. 차량은 아직 반납되지 않은 상태였죠. 렌터카 직원은 그날 성훈이 아시아계 여성과 함께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한 형사가 직원에게 수잔의 사진을 보여줬고 직원은 이 여자가 맞다며 매우 확신에 차서 얘기했죠. 이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직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에는 실종된 수잔과 그녀의 아이들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상황. 형사들은 다급히 해당 렌터카를 수배했고 공항 주차장에 해당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해당 차량에서 또한 수잔과 아이들에 대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은행에서 보낸 CCTV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돈을 출금한 사람은 수잔이 아닌 바로 성훈의 상간녀 데미였죠. 형사들은 그날 데미가 제출한 출금 전표와 아이들 계좌 해지 전표를 법의학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전표의 서명은 수잔의 서명과 불일치했고요. 또 서류에서는 성훈의 지문이 감식됐죠. 참고로 성훈의 지문이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그가 사기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그때 그의 지문을 확보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로써 형사들은 수잔과 아이들의 실종에 성훈과 데미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찾게 된 거죠. 다만 형사들에겐 계속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 바로 렌터카 직원의 목격 증언이었습니다. 렌터카에서 수잔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성훈의 동선에는 데미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수잔이 동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해당 렌터카 직원을 찾아가 각각 다른 16장의 아시아계 여성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때 봤던 여자를 찾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한 여성을 골랐는데 사진 속 여성은 수잔이 아닌 바로 상간녀 데미였죠. 이후 며칠간의 주변 조사를 마친 형사들은 성훈이 10월 27일까지 수잔의 아파트에 머물며 돈을 최대한 끌어모으려 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는 심지어 수잔이 납입한 첫째 아이의 유치원 교육비 겨우 $50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까지 유치원에 문의했던 걸로 확인됐죠. 수잔의 귀중품들은 전부 전당포에 맡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이렇게 끌어모은 돈은 $2225, 당시 한화로 약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로 다시 돌아온다던 성훈과 데미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수사는 성훈과 데미를 찾지 못한 채 멈췄지만 형사들이 이들에 대한 추적을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인터폴을 통해 수배를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10개월 후 수잔과 아이들의 유해가 숲에서 먼저 발견된 것입니다. 법의학자들은 캐리어에서 나온 유류품들을 밤낮 없이 검사하며 살인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막내 에이미의 유해가 담겨있던 하얀 쇼핑백에서 제조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번호를 통해 쇼핑백이 공급된 매장을 찾을 수 있었고 매장 직원들로부터 수잔은 아주 자주 오던 손님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죠. 또한 그녀의 아파트 주방 서랍장에는 이와 똑같은 쇼핑백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잔과 아이들은 수잔의 아파트에서 살해된 후 캐리어에 담겨 옮겨졌고
숲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998년 5월 17일 드디어 성훈이 한국에서 붙잡혀 호주로 인도되었습니다. For the purpose of this interview, can you state your full name? My name is Song On Park. What I propose to do is ask you some questions in relation to the alleged murder of your wife and your son Andrew Park and your daughter Amy Park. Do you have any objections to answering those questions? I'm not going to answer this today. 그리고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형사들은 그가 왜 아내와 아이들을 죽여야만 했는지 범행 동기를 파악해야만 했죠. 단순히 상간녀와 한국으로 떠날 마음 뿐이었다면 굳이 살인까지 저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돈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얻은 돈은 고작 한화 약 1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역시도 살인 동기라기엔 납득이 안 됐죠. 형사들은 분명 그가 가족들을 살해할 다른 기폭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성호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성호는 호주로 인도되었지만 상간녀 데미는 직접적인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 머물며 한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훈과는 이미 헤어진 사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그녀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다음은 데미의 진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월 17일 성호는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잔이 두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요구했던 것이죠. 데미는 자세한 사정까지는 모르지만 편지를 읽자마자 성훈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하죠. 이내 수잔에게 가봐야겠다며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그에게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때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아이들의 계좌 해지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하죠. 다음 날에는 성훈과 렌터카 업체에 들러 차를 빌린 후 수잔의 아파트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성훈은 집에서 2개의 큰 캐리어를 가지고 내려왔고 이를 차에 실은 뒤 와타간 공원으로 운전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선 잠시 차를 세우고 캐리어를 도로 아래쪽 숲으로 내던졌다고 하죠. 이후 두 사람은 시드니로 돌아왔고 데미는 성훈이 시키는 대로 은행을 찾아 돈을 출금해 그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훈은 이 돈을 들고 카지노로 향했고 모든 돈을 탕진한 후에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먼저 상간녀 데미는 직접적으로 살인에 가담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위조 서명을 통한 은행 거래를 한 사기 혐의만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재판에서 성훈에게 불리한 증언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소 면제를 제안받았죠. 이를 수락한 데미는 호주에서 직접 증언을 했고요. 무죄를 받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박성호는 끝까지 침묵하며 스스로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내 수잔과 아들 앤드류, 딸 에이미 살해 혐의에 대해 그에게 2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저지른 죄값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작은 형량이 아닌가 싶네요. I think that it's one of the worst incidents I've ever known about as far as murder goes. I hope the bastard rots in hell.